시어머니가 얼음물을 제 얼굴에 퍼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미나니는 대형 병원 의사야. 너 같은 식모년하고는 급이 안 맞아. 당장 도장 찍어. 8년입니다, 여러분. 남편 등록금 대느라 학교 때려치우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마트 야간까지 뛰었어요. 아, 그것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대형 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던 그 멋진 논문이랑 발표 자료? 전부 이 사람이 새벽마다 눈 비비면서 대신 써준 겁니다. 근데 전문에 딱지 받자마자 얼음물 한 대야에 이혼 서류라니.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이 억울한 제 사연 이렇게라도 이야기하고 위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청자 여러분. 이지연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거실 식탁 위에 미역국 냄비를 올리며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10분, 미나니 곧 들어올 시간이었죠. 불고기 접시를 가운데 놓고 잡채를 그 옆에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미나니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 아침부터 장을 봐서 만든 상이었죠. 오늘은 미나니 전문의 자격증을 받아오는 날이었습니다. 8년을 기다린 날이었죠. 미역국 간을 보려고 숟가락을 들었을 때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거칠었죠. 식당에서 뜨거운 물에 하루 수백 개씩 그릇을 씻으며 갈라진 피부였습니다. 8년 전 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영문학과에서 학점 4.1을 유지하며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연구실에 들어오라며 추천서까지 써주시겠다고 했던 그 주에 미나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본가 등록금을 못 내게 됐어.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미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의대 본가 3학년, 포기하기엔 너무 많이 온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학교에 휴학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휴학은 영원히 복학으로 이어지지 못했죠. 낮에는 학교 앞 식당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 앞에 서서 점심 러시를 치르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설거지를 했죠. 끝나면 바로 마트로 갔습니다. 밤 10시까지 물건을 진열하고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재고를 정리했죠.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였습니다. 그런데 제 하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영어를 못 읽었습니다. 의대에 다니면서 영어 논문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겠지만 사실이었죠. 한글로 된 교과서는 어떻게든 외웠지만 학회 발표에 쓸 참고 문헌이나 해외 저널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이것 좀 봐줘. 이 논문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매일 밤 미나니 제 앞에 영어로 된 종이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로 부러터진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새벽 2시까지 번역하고 정리하고 때로는 통째로 다시 써줬죠. 미나니 소파에서 코를 골 때도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 사전을 옆에 펴놓고 한 단어씩 찾아가며 논문 형식을 맞추던 밤들이었죠. 학기가 바뀔 때마다 미나의 레포트가 나왔고 졸업 논문도 제가 썼고 전공의 시절 학회 발표 자료도 전부 제 손에서 나왔습니다. 미나니 이번에 대형 병원 VIP 병동에 채용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면접에서 제출한 케이스 분석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사례를 영어로 분석해 40페이지짜리 보고서로 만든 것이었죠. 미나는 그 보고서의 첫 문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부 제가 새벽에 눈을 비비며 만든 것이었죠. 그 8년 동안 시어머니 박순자의 혈압약 값도 관리비도 미나의 등록금 780만 원도 한 학기도 빠짐없이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나는 전문의가 됐죠. 미역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왔어. 미나니 구두를 벗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미나의 손에는 갈색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고 봉투 안에서 반쯤 빠져나온 전문의 자격증이 보였죠. 우리 아들. 시어머니 박순자가 안방에서 뛰어나오며 미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며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죠. 됐어? 진짜 된 거야? 응. 오늘 최종 발급받았어. 미나니 봉투에서 자격증을 꺼내 박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순자는 두 손으로 자격증을 받아들고 글자 하나하나를 더듬으며 읽었습니다. 김미난 내과 전문의 아이고, 아이고. 박순자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수저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상 차려놨으니까 앉아요. 그 순간 박순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감격에 젖어 있던 눈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죠. 박순자는 자격증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미역국 드실 거죠? 따뜻할 때 드세요. 저는 박순자의 등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더니 유리 물병을 꺼냈죠. 얼음물이 가득 담긴 물병이었습니다. 박순자가 물병을 들고 식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차가운 물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덮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와 기침이 터져나왔고 얼음 조각이 이마를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려 어깨와 앞치마를 적셨죠. 어머니. 됐다. 박순자가 빈 물병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저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박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박순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어머니, 이게 무슨... 못 알아듣겠어? 이제 우리 미나니는 대형 병원 의사야. 너 같은 식모년하고는 급이 안 맞는다고. 박순자가 소파 쿠션 밑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 식탁 위로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이혼 서류가 반쯤 빠져나와 있었죠. 여기 도장 찍어. 오늘 중으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물기를 닦으며 미나를 봤습니다. 미나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화면으로 눈을 내렸죠. 제가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동안에도 미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말리지도 저를 일으키지도 않았죠.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들었지? 빨리 짐 싸. 박순자가 턱짓을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젖은 앞치마에서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분노가 가슴 안쪽에서 올라왔지만 저는 그것을 목구멍 아래로 꾹 눌러 삼켰습니다. 네, 짐 싸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죠. 옷장 맨 위 칸, 겨울 이불 사이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가 닿았죠. 미난의 차 블랙박스에서 빼낸 메모리 카드와 조수석 아래에 붙여뒀던 초소형 녹음기가 들어있는 케이스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미난이 퇴근 후 매일같이 병원 근처 호텔 주차장으로 차를 모는 것을 내비게이션 기록에서 확인한 뒤인 저는 인터넷에서 가장 작은 녹음기를 주문했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미난이 새 차를 맡기러 간 사이 빼서 복사해두고 원본은 도로 꽂아 넣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 목록이 뜨자 날짜 순으로 정렬했죠. 3개월 전 영상부터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민환의 차가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조수석에서 내리는 여자의 옆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유라, 민환이 새로 취직한 병원 원장의 딸이었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민환이 유라의 손을 잡고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영상도 같은 호텔이었죠. 날짜만 달랐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이 그년 전세금 있잖아.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지. 유라 씨한테 줄 예단 마련해야 하는데. 엄마, 조용히 해. 걔 몰래 해야 돼. 민환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인감도장 내가 갖고 있어. 신분증도 복사해놨고. 진짜? 그럼 다음 주에 바로 가자. 유라 쪽에서 자꾸 재촉하거든. 저는 이어폰을 빼고 노트북 화면을 내렸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아직도 물이 턱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내보내겠다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만들어준 것들을 전부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날 밤 8시 민환과 박순자가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저는 30초를 더 기다렸죠. 주차장에서 민환의 차가 빠져나가는 엔진 소리가 멀어진 뒤에야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민환의 서재 문을 열자 가죽 의자 냄새와 함께 어둠이 쏟아졌습니다. 불을 켜고 데스크탑 전원 버튼을 눌렀죠. 부팅음이 울리는 동안 책상 서랍에서 민환의 개인 노트북도 꺼내 나란히 펼쳤습니다. 데스크탑 비밀번호는 제가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민환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죠. 폴더를 열자 제가 밤새워 정리했던 파일들이 날짜별로 쌓여 있었습니다. 2019년 겨울에 쓴 첫 번째 학회 논문 초안부터 지난달 완성한 VIP 병동 케이스 분석 보고서까지 파일 속성을 클릭하면 작성자 이름에 제 노트북 계정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환은 그걸 지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저는 외장하드를 연결하고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논문 원본 파일, 수정 기록이 남아있는 문서, 민환이 다음 주 VIP 브리핑에서 쓸 발표 자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옮겼습니다. 진행률 막대가 100%를 찍을 때까지 저는 의자에 앉아 서재 벽을 바라봤죠. 벽에는 민환의 의대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민환 옆에 제 모습은 없었습니다. 복사가 끝나자 외장하드를 가방 깊숙이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집에서 나와 도심의 한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심부름센터, 사람들이 흥신소라고 부르는 곳이었죠. 대학 시절 후배 강현우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강현우가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건네며 물었습니다. 사진 좀 찍어줘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가방에서 메모리 카드 영상을 캡처한 사진 몇 장을 꺼내 현우 앞에 놓았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남편이랑 호텔을 드나드는데 날짜가 찍힌 사진이 필요해.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강현우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며칠만 줘, 언니. 이틀 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잔액을 확인하려 했죠.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에 연결된 담보대출이 하나 있는데요. 담보대출이요? 저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잠시만요.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건인데 고객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으로 진행됐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자가 제 서랍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가는 걸 본 적이 있었죠. 그때는 동사무소 서류 때문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은행을 나와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둔 이혼 전문 변호사, 한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죠. 앉으세요. 한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외장하드, 블랙박스 캡처 사진, 녹음 파일을 저장한 USB, 그리고 은행에서 뽑아온 대출 내역서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남편 불륜 증거, 시어머니의 제명의 도용 증거, 그리고 남편의 논문과 발표 자료를 제가 대필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견고하네요. 시어머니 명의 도용 형사 고소,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남편 재산 가압류 3가지를 동시에 걸고 싶습니다. 다만 타이밍을 맞춰야 해요. 타이밍이요? 남편이 다음 주에 병원에서 첫 브리핑을 합니다. 그날에 맞춰주세요. 한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제가 일정 맞춰 접수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저는 바로 은행 2곳을 더 돌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 예금과 적금을 전부 새로 만든 타행 계좌로 분산시켰죠. 친정어머니 병원비로 묶어둔 돈도 박순자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저녁 7시 집에 돌아오자 박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마트요. 반찬거리 사왔습니다. 저는 비닐봉지를 들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변호사 사무실 근처 마트에서 일부러 사온 것이었죠.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반찬은 무슨... 박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통보에 충격받아 넋이 나간 며느리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 밤 11시 민환이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 쪽을 힐끗 봤죠. 민환은 소파에 앉아 종이 뭉치를 들고 입술을 우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VIP 브리핑 스크립트를 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문장을 읽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며 따라 말하고 다시 종이를 보고 앵무새가 소리를 흉내내듯 의미도 모른 채 문장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수세미로 냄비를 문지르며 민환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민환이 수백 명 앞에 서서 텅 빈 화면을 마주하게 될 장면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브리핑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개키고 있었죠. 박순자가 안방에서 나오며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내일 우리 민환이 첫 출근이야. 재수없게 아침부터 얼쩡거리지 마. 박순자가 봉투를 식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보였죠. 거기 200만 원 있어. 그걸로 방 구해서 나가. 오늘 밤에 짐 싸고 새벽에 꺼져.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200만 원, 8년의 값이 고작 이것이었죠. 민환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고르다 만 듯 2개를 양손에 들고 있었죠. 엄마 말 들었지? 나 내일 브리핑인데 컨디션 망치기 싫거든. 민환이 식탁 위에 놓여있던 이혼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기 도장 안 찍었잖아. 빨리 찍어. 민환이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었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두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혼 서류 맨 아래 칸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나갈게요. 그래, 그게 맞지. 박순자가 팔짱을 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박순자가 민환에게 내일 무슨 넥타이를 매야 하느니 하는 소리가 들렸죠. 밤 11시 두 사람의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휴대전화 화면만 보며 1시간을 더 기다렸죠. 박순자의 코 고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지 않고 맨발로 복도를 걸었죠.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스크탑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음이 나지 않도록 미리 음소거 설정을 해뒀었죠. 화면이 뜨자 저는 곧장 포맷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복구 불가능한 완전 삭제를 선택하고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행률 막대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그 사이 민환의 개인 노트북을 열어 같은 작업을 반복했죠. 논문 파일, 발표 자료, 케이스 분석 보고서, 제가 8년간 새벽마다 만들어준 모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2대의 포맷이 끝난 뒤 저는 민환의 출근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주머니에 꽂혀있던 USB를 꺼냈죠. 노트북에 USB를 꽂고 안에 있는 브리핑 파일을 열었습니다. 42페이지짜리 발표 자료였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만들어 아무 내용도 쓰지 않은 채 같은 이름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USB를 원래 자리에 도로 꽂아 넣고 가방 지퍼를 닫았죠. 서재를 나와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밑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 4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제가 대필한 논문 초안과 수정 기록 출력물을 넣었죠. 두 번째에는 불륜 현장 사진, 세 번째에는 녹취록을 문서로 옮긴 것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 봉투에는 이 모든 자료의 목록과 간단한 설명서를 넣었죠. 휴대전화를 꺼내 퀵서비스 업체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정각 배달. 수신처 2곳. 병원장실, 징계위원회 사무실. 프리미엄 예약. 1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접수 완료. 오전 9시 30분에 물건 수거하러 갑니다. 저는 봉투 4개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캐리어를 열어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차곡차곡 넣었죠. 짐을 다 싼 뒤 식탁으로 갔습니다. 도장 찍은 이혼 서류를 식탁 가운데 놓고 그 위에 결혼 반지를 올렸습니다. 은빛 반지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작게 빛났죠. 저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8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남편의 논문을 쓰던 곳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흔적은 내일이면 전부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민환의 스펙에서도 제 흔적은 오늘 밤으로 전부 사라졌죠. 저는 안방 문을 나서며 불을 껐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올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고 일어서는데 거실 쪽에서 불이 켜졌죠. 어디가? 박순자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잠을 자다 나온 것 치고는 눈이 또렷했죠. 이불을 소파 위에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감시하려고 거실에서 잔 것이 분명했죠. 일찍 나가려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용히. 흥? 박순자가 슬리퍼를 끌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안쪽 방문이 열리며 민환도 나왔죠. 셔츠 단추를 채우다 만차림이었습니다. 뭐야, 벌써 일어났어? 민환이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인연이 짐 들고 나가려길래 박순자가 제 캐리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캐리어 위에 올려둔 제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저것도 다 내 거야? 네, 제 옷이랑 세면도구만 챙겼습니다. 열어봐.
네. 열어보라고. 혹시 집에 있는 거 빼돌리는 거 아니야? 박순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캐리어 지퍼를 열어 안을 보여줬죠. 낡은 티셔츠 몇 장, 속옷, 칫솔, 수건이 전부였습니다. 됐어. 닫아. 박순자가 고개를 돌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딱 버티고 서며 턱을 치켜들었죠. 잘 들어. 나가서 우리 미나니 이름 입에 담지 마. 네. 아는 사람한테 미나니 전 부인이라고 떠벌리고 다녀도 가만 안 둬. 알겠어? 네. 넌 그냥 잠깐 집안일 도와주던 식모였어. 식모. 알겠지? 박순자의 입에서 식모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8년간 수도 없이 들었던 단어였죠. 처음 들었을 때는 가슴이 쓰렸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나니 병원 근처에 얼쩡거리지 마. 혹시라도 병원 사람들이 너 같은 년이 미나니 전 마누라였다는 거 알면 미나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박순자가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톡 밀었습니다. 앞으로 미나니한테 좋은 혼처가 들어올 건데 네가 꼬리치고 다니면서 방해하면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나. 미나니 거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거울 속 미나의 얼굴에는 오늘 첫 출근에 대한 기대감만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알겠으면 빨리 꺼져. 아침부터 재수없게. 박순자가 손을 휘저으며 현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죠. 그때 저는 캐리어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두 사람을 마주봤죠. 박순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왜 안 가고 서 있어? 저는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사람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뭐야? 박순자가 한 발 물러서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난도 넥타이를 매다 말고 거울에서 고개를 돌렸죠. 저는 두 손을 앞으로 짚고 천천히 상체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거실 바닥에 닿았죠. 깊고 정중한 큰절이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자의 슬리퍼 끌리는 소리도 미난의 하품 소리도 멈췄죠. 저는 5초간 이마를 바닥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8년 동안 빈 껍데기 사람 구실시키느라 끔찍하셨죠.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새벽에 식당 설거지하고 밤에 마트에서 물건 나르고 집에 오면 남편 논문 써주고 그거 시키는 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박순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제 발로 나가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또렷하게 내뱉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른손이 뒷목을 움켜쥐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이 인연이 지금. 뭐야, 너 지금 비꼬는 거야? 미난이 넥타이를 내팽개치고 한 걸음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셔츠 단추 사이로 목에 핏줄이 붉어졌죠. 감히 네가 누구한테 그따위로 말해? 미쳤어? 미난이 주먹을 꽉 쥐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무릎에서 일어나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죠. 그리고 미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미난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제 눈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인지 뻗으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춰 있었죠. 뭐가 시작이야? 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죠. 민환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문 밖에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5시의 아파트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로 캐리어 바퀴 소리만 또르르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복도 끝 창문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두운 하늘에 새벽빛이 한 줄 번지고 있었죠. 8년 동안 이 복도를 오갔습니다. 새벽에 식당 출근하려고 운동화를 신고 나서면 이 복도가 저를 맞았죠. 밤늦게 마트에서 돌아오면 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한 번도 이 복도가 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죠. 매일 아침 이 엘리베이터 앞에 설 때마다 숨이 조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딩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죠. 1층 버튼을 누르며 15층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14, 13, 12. 층수가 내려갈수록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765. 어깨에 실려있던 무게가 한 층씩 벗겨지는 것 같았죠. 221. 문이 열리고 1층 로비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5월 새벽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시원한 공기로 가득 찼죠. 미리 불러둔 택시가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창문을 열고 물었죠. 이지연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역삼동이요. 역삼역 3번 출구 앞 오피스텔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꺼내 전원을 껐죠. 화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8년간의 전화번호부를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댁 친척들, 그 사람들의 번호가 담긴 전화기였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선불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연락처 목록이 떴죠. 딱 하나 한 변호사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남은 시간은 5시간이었죠. 지금쯤 미나는 넥타이를 다시 집어들고 거울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가방 안주머니에 꽂힌 USB가 텅 비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셔츠에 구김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겠죠. 저는 창밖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택시가 강남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55분, 저는 역삼동 오피스텔 책상 앞에 앉아 선불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에게서 온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죠. 배달 출발합니다. 10시 정각 도착 예정.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정각, 선불폰이 울렸습니다. 기존 번호에서 착신 전환된 전화였죠. 화면에 민환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3초를 기다렸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아, 민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내뱉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죠. 화장실에서 전화를 건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USB에 아무것도 없어. 파일이 다 백지야. 그래. 집 컴퓨터도 다 날아갔어. 논문도 없고 발표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안 열려. 민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나 지금 단상에 올라가야 하는데 200명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발 파일 좀 보내줘. 어디든 보내줘. 응?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식모는 어제부로 퇴사했어. 내 잘난 머리로 알아서 해.
뭐, 야, 이지연. 지연아.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민환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선불폰 화면에서 민환의 이름이 사라졌죠. 커피를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5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 시각 병원 대강당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민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을 겁니다. 화장실에 숨은 민환을 누군가 끌고 나왔겠죠. 단상 위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는 백지 화면만 떠 있었을 겁니다. 같은 시각 퀵서비스 기사가 병원장실 문 앞에 서류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사무실에도 같은 봉투가 도착했죠. 봉투 안에는 제가 대필한 논문 원본, 파일 수정 기록, 민환과 유라의 호텔 출입 사진, 그리고 녹취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23분 강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현장 사진 보낼게. 대박이야. 사진 파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병원 로비 사진이었죠. 양팔을 보안 요원 2명에게 붙잡힌 민환이 로비 바닥을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한쪽으로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사진 한쪽 구석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최유라였죠. 유라의 오른손이 허공에 올라가 있었고 민환의 왼쪽 뺨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닫고 선불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커피가 아직 따뜻했죠. 창문 너머로 햇빛이 바닥에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이미 인사위원회 긴급 소집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예정대로 오후에 가압류 신청서 접수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내고 선불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피스텔 방은 조용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도 민환의 무관심한 등짝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8년 동안 새벽 2시에 눈을 비비며 논문을 쓰던 밤들이 떠올랐죠. 민환이 소파에서 코를 골 때 저는 모니터 앞에서 의학 용어 사전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오늘 아침 텅 빈 USB 하나로 전부 증명됐습니다. 민환은 제 머리를 훔쳐 쓰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오늘 도둑맞은 머리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옷을 꺼내 옷장에 하나씩 걸며 이 작은 방을 제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병원에서 쫓겨난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가압류 신청서 접수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결과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화를 끊고 커피잔을 내려놓는데 창밖으로 지하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차장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게 보였죠. 민환의 차였습니다. 번호판 끝 4자리를 저는 8년간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죠. 오피스텔 계약할 때 퀵서비스 발송지 주소를 이곳으로 적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해서 발송지를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구조였죠.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주차장 입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민환의 차가 지하 2층 램프 쪽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죠. 조수석 쪽 창문 너머로 박순자의 흰 머리카락이 얼핏 비쳤습니다. 둘이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불폰을 들었습니다. 관할 경찰서 담당 형사 번호를 눌렀죠. 한 변호사가 지난주에 미리 연결해준 형사였습니다. 명의 도용 고소장을 접수할 때 혹시 모를 보복행위에 대비해
담당 형사의 직통 번호를 받아둔 것이었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 피고소인 김민환, 박순자 차량 진입했습니다. 위협 가능성 있습니다. 답장이 10초 만에 왔습니다. 5분 내 도착합니다. 현장 보존해 주세요. 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제 걸어둔 바람막이 점퍼를 꺼내 입었죠. 왼쪽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충전은 어젯밤에 해뒀죠. 전원 버튼을 눌러 빨간 불이 작게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고 주머니 속으로 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일어서며 머릿속으로 지하 2층 구조를 떠올렸죠. 이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은 3일 전에 미리 돌아봐둔 곳이었습니다. 입주 첫날 관리사무소에 주차 위치를 배정받으러 갔을 때 주차장 전체를 한 바퀴 걸으며 확인했죠. 제 차가 세워진 구역은 시열 7번 기둥 옆이었습니다. 그 기둥 뒤쪽으로 3m 정도 되는 구간이 천장 카메라의 사각지대였죠. 카메라가 출입구 쪽과 엘리베이터 앞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기둥 뒤편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민환과 박순자가 저를 찾는다면 제 차가 있는 곳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카메라에 찍히지 않죠. 하지만 제 주머니에는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2층 버튼을 누르며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주차장 특유의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콘크리트 바닥에 하얗게 반사되고 있었죠. 제 발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시열 7번 기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차가 보였죠. 그 옆에 10m쯤 떨어진 곳에 민환의 검은색 세단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실내등이 켜져 있었죠. 두 사람이 안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섰죠. 그때 민환의 차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연. 민환이 차에서 내리며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했죠. 양복 재킷은 벗어던진 상태였고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린 채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벌겋게 달아 있었고 눈자위가 충혈되어 있었죠. 조수석에서 박순자가 내렸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였죠. 급하게 나온 티가 역력했습니다. 민환이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입꼬리를 올려 웃음 비슷한 표정을 만들었죠. 지연아, 우리 좀 얘기하자. 할 얘기 없는데요. 있어. 잠깐이면 돼. 민환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죠. 오늘 병원에서 좀 일이 있었거든. 너도 알지? 누군가 이상한 서류를 보냈더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 오해에서 비롯된 거잖아. 맞지? 네가 좀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야? 민환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가벼운 대화를 하는 것처럼 굴었죠. 지연아, 네가 병원에 전화 한 통만 해주면 돼. 그 서류가 사실이 아니라고, 네가 화나서 꾸민 거라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래, 그렇게만 말해줘. 그러면 나도 이혼 조건 다시 생각해 볼게. 위자료도 더 줄 수 있어. 저는 민환의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주머니에 넣은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고 웃는 입술 끝이 실룩거렸죠. 여유로운 척하고 있었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싫어요. 제가 짧게 대답하자 민환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며 턱에 힘이 들어갔죠. 뭐? 싫다고 했어요. 전화 안 해요.
민환의 콧등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을 빼더니 주먹을 꽉 쥐었죠. 야, 이지연.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처음에 가식적인 부드러움이 완전히 사라졌죠. 너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 나 오늘 파면당했어. 파면? 알겠어? 알아요. 근데 웃기고 있네, 진짜. 민환이 이를 악물며 돌아서더니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쇠로 된 긴 공구를 하나 꺼내 들었죠. 렌치였습니다. 민환이 렌치를 들고 성큼성큼 다가와 옆 기둥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죠.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너 이년이. 박순자가 저를 향해 달려오더니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지만 저는 비명을 삼켰죠. 네가 내 아들 앞길을 망쳐놨어. 네가. 박순자가 제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박순자의 손목을 잡았지만 뿌리치지는 않았죠. 어머니, 아파요. 놔주세요. 아프긴 뭐가 아파. 네가 한 짓 생각하면 이것도 모자라. 민환이 렌치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제 앞으로 왔습니다. 야, 당장 병원에 전화해서 그 서류 전부 네가 조작한 거라고 해명해.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저는 박순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은행 앱 켜. 지금 당장. 민환이 제 얼굴 앞으로 렌치를 들이밀었습니다. 전세금 전부 내 계좌로 이체해. 병원 위약금 갚아야 하거든. 빚이 얼마인 줄 알아? 그건. 뭘 그건이야. 네 때문에 이 꼴이 된 거잖아. 민환이 다시 기둥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주차장 벽을 타고 울렸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금 전부를 민환 씨 계좌로 보내라는 거예요? 얼마요? 전부. 1억 5천 전부 다. 알겠어? 민환이 소리쳤습니다. 제 녹음기가 그 말을 정확하게 담고 있었죠. 박순자가 제 머리채를 놓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제 제가 집에 두고 온 예전 전화기였죠. 여기 내 폰이야. 받아. 은행 앱 켜서 비밀번호 눌러. 박순자가 억지로 제 손에 전화기를 쥐어주며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손등에 통증이 번졌죠. 빨리 안 해. 민환이 렌치를 치켜들었습니다. 지금 안 보내면 진짜 너. 그 순간 주차장 입구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빨간 불빛과 파란 불빛이 번갈아 콘크리트 벽을 비추며 빠르게 가까워졌죠. 민환의 손에서 렌치가 멈췄습니다. 박순자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경찰차 2대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 민환의 차 옆에 급정거했습니다. 경찰차 문이 열리자마자 형사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뒤따라온 순찰차에서도 경찰관 3명이 내렸죠. 흉기 내려놔. 선두에 선 형사가 민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환은 렌치를 든 채 얼어붙었죠. 눈이 크게 벌어지며 경찰과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했지. 형사가 민환에게 달려들어 렌치를 든 오른팔을 비틀었습니다. 민환의 무릎이 꺾이며 콘크리트 바닥에 엎어졌죠.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이게 뭐야? 나 의사라고. 민환이 바닥에 엎드린 채 발버둥을 쳤습니다. 형사가 민환의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뭐 하는 거야? 우리 아들 나. 박순자가 형사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밀쳤습니다. 뒤에 있던 경찰관이 박순자의 팔을 잡았죠. 집안일이야, 집안일. 부부끼리 말다툼한 건데 왜 경찰이 와? 박순자가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사 쪽으로 돌진했죠. 현행범 체포합니다.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경찰관이 박순자의 양팔을 뒤로 꺾어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순자의 입에서 비명 같은 욕설이 터져 나왔죠. 아니,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저한테 이거 쓰면 안 돼. 나 아들이 의사라고.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형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특수 협박 및 강제로 돈을 이체하라고 한 내용이 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형사가 녹음기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은 내일 오전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민환이 바닥에서 고개를 비틀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마에 콘크리트 가루가 묻어 있었고 충혈된 눈에 물기가 번져 있었죠. 지연아, 너 이걸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저는 민환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민환의 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관들이 민환과 박순자를 일으켜 세워 경찰차로 끌고 갔습니다. 박순자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죠. 이지연, 인연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인연 잡아. 인연을 잡으라고. 경찰차 문이 닫히자 박순자의 목소리가 뭉개졌습니다. 사이렌 없이 조용하게 2대의 경찰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주차장에 다시 정적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꺾인 손등을 천천히 주물렀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빠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선불폰이 울렸습니다. 한 변호사였죠. 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경찰서에서 연행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명에 도용 형사 고소장 정식으로 접수하고 상간녀 소송건도 같이 넣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통화를 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었죠. 현관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손등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저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손을 씻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불폰에 강현우의 문자가 와 있었죠. 언니, 병원 쪽 소식 들었어. 당일 파면 처리됐대.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저는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민환의 의사 자격 정지 처분은 시간 문제였죠. 병원이 고발장을 넣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보건복지부가 움직일 테니까요. 유라의 집안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기 딸을 속인 사기꾼을 그냥 둘 사람들이 아니었죠.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오피스텔 천장은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시댁 안방 천장에 있던 누런 얼룩 같은 것은 없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제 이름으로 된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빌딩 숲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메디렉 컨설팅이라고 적힌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이지연, 제 이름이었죠.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에 제 저축을 보태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납품하는 일이었죠. 8년간 민환의 논문을 쓰며 쌓아온 실력이 드디어 제 이름 석자 아래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1년 만에 직원이 12명으로 늘었고 대형 병원 3곳과 정식 계약을 맺었죠.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 왔어. 강현우가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부탁한 거 근황 정리해 왔어. 고마워. 저는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서류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속에 민환이 있었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장갑을 끼고 물류센터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었죠. 1년 전 단정하게 넥타이를 매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져 있었죠. 서류에는 간단한 요약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 영구 취소, 병원 측 손해배상 23억 원 확정, 신용불량 등록, 야간 택배 상하차로 하루 7만 원을 받으며 이자도 못 갚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 사진은 박순자였습니다. 시장통 가판대 뒤에 쪼그려 앉아 기름때 묻은 불판을 수세미로 문지르고 있었죠.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고 손마디가 빨갛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명예 도용 소송에서 패소해 사채빚을 전부 떠안았고 살던 아파트는 가압류 뒤 경매로 넘어갔다고 적혀 있었죠. 세 번째 사진에서 저는 눈을 멈췄습니다. 길거리에서 민환과 박순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죠. 박순자가 민환의 트레이닝복 목덜미를 움켜쥐고 있었고 민환은 박순자의 손목을 뿌리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는 것이 배경에 찍혀 있었죠. 유라 쪽은 해외로 나갔어. 아버지가 강제로 보낸 거래. 다시는 한국 안 들어온다고. 강현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유라 아버지 쪽 로펌에서 민환 관련 업계 전체에 블랙리스트 돌렸대. 어디서도 못 쓴다고. 저는 사진들을 서류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책상 옆에 있던 파쇄기에 봉투째 밀어 넣었죠.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가 잘게 잘려나갔습니다. 됐어. 이제 안 궁금해. 언니 속 시원해? 강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죠. 시원하다기보다 그냥 끝났다는 거지. 강현우가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나간다. 언니 회사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기분 좋아. 고마워, 현우야. 밥 한번 사줄게. 현우가 나간 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였죠.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으로 향했죠. 위자료와 사업 소득으로 온전히 마련한 32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우리 딸 왔어? 거실에서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셨습니다. 6개월 전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얼굴이었죠. 볼에 혈색이 돌아 있었고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며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왔어. 저는 구두를 벗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제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죠. 오늘도 고생했지? 밥 차려놨어. 손 씻고 와. 응.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1년 전 새벽에 오피스텔 거울에서 봤던 얼굴과는 달랐죠. 눈 밑 그늘이 사라져 있었고 볼에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 위에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남의 피땀으로 쌓은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제가 8년 동안 온몸으로 증명한 사실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식탁 위에 밥 한 그릇은 오롯이 제 힘으로 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8년간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남편의 빈 껍데기를 채워줬던 이지연 씨. 결국 자기 손으로 만들어준 모래성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며 진짜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빌런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 면허 영구 취소에 수십억 빚을 짊어진 전 남편은 매일 밤 물류센터에서 상하차를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반지하 단칸 방에서 남이 쓰던 불판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둘이 길거리에서 서로 내 탓이라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꼴이라니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남의 피땀을 훔쳐서 쌓은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희생 위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지연 씨처럼 반드시 빛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지연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